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연준이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일단은 지난달에는 한번 숨을 고르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과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나뉜 것 같습니다. 연준은 우선 올해 말까지 한두 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제외하고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통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좀 더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좀 더 이제 넓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 이런 금리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사이클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달라진 사이클 속에서 연준의 지금 정책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매도 추천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플레가 지금 한 2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핫 토픽이었죠.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표되는 그런 이제 수치 발표에 따라서 등락이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인플레가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는 보통 이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정책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대표적으로 1970년대 스타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시리즈로 이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970년대에 베이비 부머들이 대거 이제 사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똑같은 시점에 진출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의 이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910년, 194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 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수요도 수요지만 이제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1910년대와 이제 40년대는 전쟁이 있었고 특히 이제 40년대가 한 세 번 정도의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0년대에도 이제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사실상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리고 정부의 어떤 대처 같은 것도 전쟁에 준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이제 40년대와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기간에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막대한 재정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하다 보면 당연히 군비도 증강을 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도 특히 이제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아주 돈을 살포하다 보니까 그게 오롯이 이제 정부의 짐으로 떠안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 1940년대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추가가 된 거죠. 지금 현재 스타일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1940년대와는 다른 점이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1970년대 스타일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970년대는 이제 인구 구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부머가 이제 그때 사회에 진출했던 베이비 부머들이 대거 이제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를 보시면요. 이때는 은행 대출이 굉장히 높았었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이제 뭐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하면서 이제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오히려 이제 재정 적자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이제
이 재정 적자가 그럼 계속 낮았냐 이게 아니고 사실상 1940년대에 제가 아까 전쟁 끝났을 때는 재정 적자가 엄청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30년 동안 줄어들어서 이만큼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정책이 가능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현재를 보시면 지금 반대입니다. 은행 대출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빚이 많아졌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빚이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빚이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요인에 따라서 인플레를 대처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910년, 40년, 지금 2020년대처럼 재정 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긴축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을 낮춰야만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수요가 올라가서 대출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하는 이제 수요 억제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커가 1970년대 금리를 이제 마구마구 올려서 한때는 이제 20%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게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봤듯이 적자 비율이 낮고 대부분의 이 수요가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당연히 채무,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다?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은 1940년대와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 100%를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70년대처럼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인상을 해서 잡는 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게 지금 1940년대와 70년대의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금리, 특히 이제 단기 금리가 보통 3개월 국채 금리로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40년대가 이제 왼쪽이고요. 이때는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이때 거의 한 15년, 20년에 걸쳐서 세 번의 큰 아주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빨간 그래프, 이제 이거는 그 금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때는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재정 적자가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이때는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고 금리를 이제 제로 금리로 맞추고 재정을 줄이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 인플레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올라갈 때 이제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고 또 이제 그것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근본 요인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금리 정책의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는 1940년대 스타일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1970년대 폴 볼커가 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폴 볼커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폴 볼커처럼 그렇게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리를 올려서 이제 물가를 잡는 영웅처럼 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오명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써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요 억제죠. 이제 수요를 억제를 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오히려 이때는 이제 이자 상승이 더 가파라지면서 재정 적자의 폭이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어프로치가 아예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연준도 오히려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준도 이제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인플레이션을 이제 똑같이 대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 수요를 억제를 함으로써 이제 공공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 지출이 많아진 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뻔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인하하고 그다음에 양적 축소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뭐 국채 매입 뭐 그다음에 뭐 일드 커브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이제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연준의 정책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낮거나 이제 오히려 악영향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오늘은 이런 강력한 금리 정책이 이제 부작용이 더 크고 효과가 낮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물론 이제 강력하게 금리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수요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제 타격을 받는 분야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모기지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규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 스타트업, 특히 이제 좀비 스타트업들이 이제 거의 대출로 연명을 하는데 이런 애들은 굉장히 좀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이제 파이낸싱 받아야 되는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 빅뱅크 그러니까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이나 이런 애들보다 이런 지역 커뮤니티 기반 은행이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해서 망하고 있는 곳들이 다 지방은행, 그러니까 지역은행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요 억제가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원인 파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거를 해결해야 될 주체는 사실 연준보다는 이제 미국의 정부 이제 재무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정부와 약간 선을 좀 그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그런 정책과는 별개로 이제 연준은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웃긴 게 뭐냐면 연준이 문제가 일부는 있지만 연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기름값이 그렇게 예를 들면 60불에서 150불로 치솟고 그다음에 중국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런 게 연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자산 인플레이션은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격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연준은 그것도 이제 자기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은 이제 모르쇠를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걸 보면 공화당은 이제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뭐 똑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부채가 늘어났고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은퇴를 하고 사회보장을 본격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의회의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 자기 친구들이고 자기 또래들인데 고통을 받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빚을 늘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필연적으로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전부 은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보장 제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의료비 상승이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많은 돈을 이미 쏟아붓고 있고요. 사실상 대리 전쟁이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군비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사실상 뭐 리쇼어링이죠. 그래서 중국에 몰빵했던 생산 기지들을 전부 약간 탈중앙화하는 거죠. 이제 미국의 일부는 들어와서 너네 우리 미국에 공장 재워라라는 거고 아니면 뭐 멕시코라든지 다른 이제 프렌드 쇼어링 이제 미국과 조금 친밀한 나라에 이제 공장을 짓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다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길게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꺾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달에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도 지금 1점대로 주저앉았죠. 그러다 보니까 CPI도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좀 스티키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내려온다라는 쪽이고요. 근데 이게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런 거시적인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플레의 악령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금리 정책은 이제 원인 분석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